깊고 고요한 산중, 맑은 공기와 새소리만이 가득한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화영이 속세를 등진 채 홀로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궁궐에서 쫓겨난 지 어언 4년, 큰 스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그녀의 병세는 마침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병마에 가려져 있던 화영의 눈부신 미색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도 갈 곳 하나 마땅치 않았던 화영은 무료한 암자 생활에 점차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병마와 함께 억눌려왔던 만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누구를 유혹해볼까? 그녀는 산사에서 불공을 들이는 스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의 눈에 앳되고 기골이 장대한 젊은 스님,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승복 속에 감춰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화영의 잠자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도현을 목표로 정한 화영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만 지내시면 너무 적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외로워 이 마음을 함께 나눌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님이라면 저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스님, 저와 차 한잔 하시겠어요? 화영은 도현에게 다가가며 은밀하고도 야릇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한껏 꽃단장을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행 중인 스님들마저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화영의 미모에 아직 불심이 깊지 않았던 젊은 스님 도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승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둥글레차가 향이 진하고 구수하니 좋을 겁니다. 스님과 이리 차를 마시니 외로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음만 채워진다고 이 외로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화영은 요염한 눈빛과 콧소리를 섞어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골적인 유혹에 도현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기회는 바로 이때다 싶었던 화영은 지체 없이 도현의 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빈 불땅만 보이면 타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갈망을 채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미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화영의 어머니가 딸을 보기 위해 암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불땅 안에서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지요. 쟤 버릇게 못 준다더니. 쯧쯧, 불공 들이는 스님까지 꼬여내는구나. 그 광경을 본 화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불땅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영은 그토록 욕정을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화영이 궁에서 쫓겨나 암자에서 병을 치료하게 된 데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끊임없는 침공과 내부 무신 정권의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태왕태후는 왕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자신의 두 조카를 왕의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지요. 두 조카는 바로 화영과 그녀의 이복동생 혜린이었습니다. 큰 조카 화영은 칠흑 같은 긴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백옥 같은 피부를 지녀 누구든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짧았으며 남색을 밝히는 성향으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 이복동생 혜리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품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몸가짐과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후궁이 되기 전부터 두 자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태왕태후가 마련한 예법 수업에서였지요.
혜린아,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똑똑한 척해봤자 그 얼굴로는 왕의 눈길 한 번 닿기 힘들게라. 생긴 것이 부족하면 꾸미기라도 해야지. 뭘 믿고 그리 태평한 것이냐? 얼굴이 이 정도는 되어야 사내들의 시선이 머무는 법이란다. 화영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한순간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으로 그 마음을 붙잡으실 건가요? 왕 앞에서 언니가 틀린 한자라도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 잘난 척해도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건 내가 될 테니 두고 보거라. 내 지식이 그리 대단하다면 왕 앞에서 실컷 뽐내보려무나. 허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느냐. 태왕태후 마마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저를 먼저 후궁으로 들이려 하셨던 걸 모르셨습니까? 언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지요. 이렇듯 후궁이 되기도 전에 두 자매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궁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의 행보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화영의 미모는 이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는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왕 앞에서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요. 폐하, 오늘도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사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옵소서. 소인이 어깨를 주물러 드릴 것이니 편안히 계시어요. 아, 시원하구나. 너의 손길이 닿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구나. 내 손길이 천국이로다. 폐하, 어찌 손길만 천국이겠사옵니까? 어찌 손길만이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맛도 느껴보시지요. 왕은 화영의 요염한 행동에 숨이 멎을 듯한 가슴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듯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화영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혜린을 볼 때마다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아, 책이나 읽으며 고상한 척한다고 왕께서 너를 찾을 거라 생각했느냐? 사내란 말이라 편히 쉴 수 있는 여인의 품이 더 중요한 법이지. 왕께서 좋아하시는 건 책 속의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느껴지는 향긋한 분내와 짜릿한 몸짓이란다. 호호호. 혜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처소에 단 한 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붉은 반점이 돋아났으며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왕이 그녀의 처소를 방문하려 하자 화영은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폐하. 소인이 몹쓸 병에 걸려 폐하를 외실 수 없사옵니다. 이 병이 폐하께 옮을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폐하의 옥체가 우선이오니 부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화영아, 네가 병이 났다면 내가 곁에서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소인으로 인하여 폐하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부디 소인의 병이 나으면 찾아뵐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왕은 결국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발길을 돌려 혜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내 언니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하니 네가 가서 돌봐주어라. 혜린은 왕의 방문에 기뻐했으나 그 이유가 언니를 돌보라는 부탁임을 알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스를 순 없었지요. 폐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화영의 처소에 도착한 혜린은 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잖아요. 혜린,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특히 폐하께는 이 병이 알려지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부탁이다. 혜린아. 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태왕태후를 찾아갔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 언니의 병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고 각혈까지 하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왕태후는 크게 경노하여 당장 화영을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화영아, 너는 왕의 후궁으로서 폐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자이거늘 어디서 병을 속이고 폐하를 위태롭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느냐? 태왕태후 마마, 이는 잠시 지나갈 병일 뿐이옵니다. 제가 잘 회복하겠사오니 부디 폐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갈 병이라니 어찌 감히 거짓을 입에 올리는가? 내 병으로 폐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궁을 떠나도록 하여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태왕태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를 이리 내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폐하, 어이의 손길로 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시옵니까? 이 병이 폐하께 옮기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이 결정을 따르시옵소서. 왕은 고심 끝에 태왕태후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화영은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고야 말 것이다. 두고 보라지. 궁을 떠나는 화영을 혜린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언니, 이를 어쩐답니까? 그리 곱던 얼굴이 엉망이 되었는데 언니 신체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군요. 내가 고자질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야. 언니, 이것은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에요. 그간 언니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언니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돌아올 생각 말고 어디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오늘의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기필코 너를 내 발밑에 꿀릴 것이다. 그러나 혜린은 콧방귀를 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화영은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개월 후 태왕태후는 병마에 시달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병문안을 위해 침소를 찾자 태왕태후는 쇠약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 제 조카 혜린을 황후로 맞아주시옵소서. 그녀는 지혜와 품격을 모두 갖추었으니 폐하를 보필하고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태왕태후의 유언에 따라 혜린은 화려한 의식 속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폐하, 이제부터는 폐하의 노고에 손색이 없는 황후가 되어 나라를 위해 폐하를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황후, 앞으로 그대가 가진 지혜로 나를 잘 보필해주길 바라오. 그 후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혜린 황후는 궁궐을 지키고 내정을 돌보며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폐하께서 안이 계셔도 궁의 질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 부디 옥체 보전하시옵소서. 궁궐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폐하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 나라가 더 강해져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혜린 황후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황후, 그대 덕분에 나는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소. 그대는 단순히 나의 황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이끄는 동지이요. 폐하, 저는 나라와 폐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화영이 남아 있었지요. 왕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화영은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어 감사하옵니다. 화영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 내 곁에서 편히 지내거라. 혜린 황후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심한 질투를 느꼈지만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다시 궁에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무례하지 않게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오. 무례하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고? 내가 그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소? 언니, 나는 이 나라의 황후가 되었소. 앞으로는 예를 갖추어 말해야 할 것이오. 화영이 후궁으로 복귀한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왕의 관심이 점차 화영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화영은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황후 혜린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전쟁터로 나간 틈을 이용해 화영은 혜린을 몰아낼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시녀에게 혜린의 서체를 모방해 가짜 서신을 쓰게 했지요.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린 황후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시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이 서신을 전쟁터에 있는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은 혜린을 깊이 신뢰했지만 서신의 내용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황후가 정말 이런 일을 꾸밀 리가 없을 텐데. 허나 서신의 내용이 이토록 분명하니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왕은 전쟁 도중 아무런 연락도 없이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왕을 보고 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리 급히 오셨나이까? 몰라서 묻는 것이오. 그대는 내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 서신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대가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냐? 폐하. 이 서신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꾸민 계략이옵니다. 그러나 왕은 혜린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고 신하들 역시 서신의 내용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황후마마께서 부인하신다 해도 서신이 존재하는 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옵니다.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매수해 추가 증거를 조작했고 혜린의 방에 외부 세력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금품을 몰래 두었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외부 사람들과 은밀히 만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폐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사옵니다. 모든 상황이 혜린을 겨누게 되자 왕은 결국 그녀의 황후 직위를 박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후, 내가 그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오. 허나 이 상황에서 그대를 계속 황후로 두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오. 그대는 황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폐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한쪽에서 화영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와 함께 혜린의 고통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폐하, 제가 감히 아뢰온데 황후마마께서 정말 무고하시다면 이토록 처절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겠사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사실을 숨기려 하시는지요? 폐하께서 전쟁터에 가셨을 때 황후의 통치 능력은 야심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뛰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옵니다. 화영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하여 왕의 신뢰를 더욱 흔들었고 결국 혜린은 황후의 관을 내려놓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영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화영은 권력의 정점에서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왕이 국경 분쟁으로 자주 궁을 비우자 그녀의 뒤틀린 욕망은 더욱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가장 믿음직한 환관으로 평가받던 강민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후마마, 폐하께서 안에 계시니 정사를 돌보시느라 힘드시지요. 오늘은 특별히 지시하실 것이 없으니 푹 쉬셔도 될 듯하옵니다. 강민아, 너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내 곁에 있어 아주 든든하구나. 어느 날 밤, 화영은 술상 앞에 강민을 불렀습니다.
이 궁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인 것 같구나. 소인은 마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나를 지키겠다고 했지? 그럼 내 이 외로움까지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마마. 소인,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겠나이다. 그럼 이리와 어깨를 주물러 보거라. 아이고, 시원하구나. 너도 사내라고 내 손길에 온몸이 찌릿찌릿하구나. 너도 여인의 몸을 만지니 무슨 반응이 오느냐? 마마, 소인 같은 환관이 무슨 반응을 느끼겠사옵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잡구나. 화영은 강민의 바지 속으로 손을 쑥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강민의 그것은 부풀대로 부풀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궁궐내에서 금기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궁궐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신하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지요. 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왕은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몰래 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왕은 황후의 침전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황후의 자지러지는 교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목격한 장면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후 화영과 환관 강민이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몸을 맞대고 뒹굴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냐? 함부로 방문을 여는 자가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더냐? 문 쪽을 쳐다본 화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기어와 왕의 도포자락을 잡았지만 왕은 싸늘하게 뿌리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폐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 어디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단 말이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썩 물러가라. 화영은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딴 궁 밖으로 쫓겨났고 강민은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화영의 계략이 모두 드러난 후 궁궐 내에서는 혜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황후의 자리가 비었사옵니다. 과거 훌륭히 궁을 다스리셨던 혜린 마마를 다시 복위시키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혜린 황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 오히려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다시 그녀를 황후의 자리에 복위시켜 내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구나. 왕은 혜린의 복위를 명했습니다. 황후, 그대에게 다시 황후의 자리를 돌려주게 되어 기쁘오. 모든 일은 내가 저지른 실수였소. 그대를 의심하고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폐하, 제가 겪은 고통은 모두 지나간 일이옵니다. 다시 폐하를 모시게 되어 기쁘옵니다. 이제 폐하를 보필하는데 더욱 신중히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렇게 황후로 다시 복귀한 혜린은 왕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다시 궁궐의 질서를 되찾아 나갔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진실과 지혜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 깊고 고요한 산중, 맑은 공기와 새소리만이 가득한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화영이 속세를 등진 채 홀로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궁궐에서 쫓겨난 지 어언 4년, 큰 스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그녀의 병세는 마침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병마에 가려져 있던 화영의 눈부신 미색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도 갈 곳 하나 마땅치 않았던 화영은 무료한 암자 생활에 점차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병마와 함께 억눌려왔던 만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누구를 유혹해볼까? 그녀는 산사에서 불공을 들이는 스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의 눈에 앳되고 기골이 장대한 젊은 스님,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승복 속에 감춰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화영의 잠자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도현을 목표로 정한 화영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만 지내시면 너무 적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외로워 이 마음을 함께 나눌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님이라면 저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스님, 저와 차 한잔 하시겠어요? 화영은 도현에게 다가가며 은밀하고도 야릇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한껏 꽃단장을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행 중인 스님들마저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화영의 미모에 아직 불심이 깊지 않았던 젊은 스님 도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승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둥글레차가 향이 진하고 구수하니 좋을 겁니다. 스님과 이리 차를 마시니 외로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음만 채워진다고 이 외로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화영은 요염한 눈빛과 콧소리를 섞어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골적인 유혹에 도현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기회는 바로 이때다 싶었던 화영은 지체 없이 도현의 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빈 불땅만 보이면 타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갈망을 채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미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화영의 어머니가 딸을 보기 위해 암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불당 안에서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지요. 제 버릇게 못 준다더니. 쯧쯧, 불공 들이는 스님까지 꼬여내는구나. 그 광경을 본 화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불당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영은 그토록 욕정을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화영이 궁에서 쫓겨나 암자에서 병을 치료하게 된 데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끊임없는 침공과 내부 무신 정권의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태왕태후는 왕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자신의 두 조카를 왕의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지요. 두 조카는 바로 화영과 그녀의 이복동생 혜린이었습니다. 큰 조카 화영은 칠흑 같은 긴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백옥 같은 피부를 지녀 누구든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짧았으며 남색을 밝히는 성향으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 이복동생 혜리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품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몸가짐과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후궁이 되기 전부터 두 자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태왕태후가 마련한 예법 수업에서였지요. 혜린아,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똑똑한 척해봤자 그 얼굴로는 왕의 눈길 한 번 닿기 힘들게다. 생긴 것이 부족하면 꾸미기라도 해야지. 뭘 믿고 그리 태평한 것이냐? 얼굴이 이 정도는 되어야 사내들의 시선이 머무는 법이란다. 화영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한순간에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으로 그 마음을 붙잡으실 건가요? 왕 앞에서 언니가 틀린 한자라도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 잘난 척해도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건 내가 될 테니 두고 보거라. 내 지식이 그리 대단하다면 왕 앞에서 실컷 뽐내보려무나. 허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느냐. 태왕태후 마마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저를 먼저 후궁으로 들이려 하셨던 걸 모르셨습니까? 언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지요. 이렇듯 후궁이 되기도 전에 두 자매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궁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의 행보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화영의 미모는 이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는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궁인들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왕 앞에서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요. 폐하, 오늘도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사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옵소서. 소인이 어깨를 주물러 드릴 것이니 편안히 계시어요. 아, 시원하구나. 너의 손길이 닿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구나. 내 손길이 천국이로다. 폐하, 어찌 손길만 천국이겠사옵니까? 어찌 손길만이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맛도 느껴보시지요. 왕은 화영의 요염한 행동에 숨이 멎을 듯한 가슴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듯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화영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혜린을 볼 때마다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아, 책이나 읽으며 고상한 척한다고 왕께서 너를 찾을 거라 생각했느냐? 사내란 말이라 편히 쉴 수 있는 여인의 품이 더 중요한 법이지. 왕께서 좋아하시는 건 책 속의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느껴지는 향긋한 분내와 짜릿한 몸짓이란다. 호호호. 혜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처소에 단 한 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붉은 반점이 돋아났으며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왕이 그녀의 처소를 방문하려 하자 화영은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폐하. 소인이 몹쓸 병에 걸려 폐하를 외실 수 없사옵니다. 이 병이 폐하께 옮을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폐하의 옥체가 우선이오니 부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화영아, 네가 병이 났다면 내가 곁에서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소인으로 인하여 폐하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부디 소인의 병이 나으면 찾아뵐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왕은 결국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발길을 돌려 혜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내 언니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하니 네가 가서 돌봐주어라. 혜린은 왕의 방문에 기뻐했으나 그 이유가 언니를 돌보라는 부탁임을 알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스를 순 없었지요. 이, 폐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화영의 처소에 도착한 혜린은 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잖아요. 혜린,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특히 폐하께는. 이 병이 알려지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부탁이다. 혜린아. 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태왕태후를 찾아갔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 언니의 병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고 각혈까지 하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왕태후는 크게 격노하여 당장 화영을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화영아, 너는 왕의 후궁으로서 폐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자이거늘 어디서 병을 속이고 폐하를 위태롭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느냐? 태왕태후 마마, 이는 잠시 지나갈 병일 뿐이옵니다. 제가 잘 회복하겠사오니 부디 폐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갈 병이라니 어찌 감히 거짓을 입에 올리는가?
내 병으로 폐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궁을 떠나도록 하여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태왕태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를 이리 내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폐하, 어이의 손길로 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시옵니까? 이 병이 폐하께 옮기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이 결정을 따르시옵소서. 왕은 고심 끝에 태왕태후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화영은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고야 말 것이다. 두고 보라지. 궁을 떠나는 화영을 혜린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언니, 이를 어쩐답니까? 그리 곱던 얼굴이 엉망이 되었는데 언니 신체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군요. 내가 고자질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야. 언니, 이것은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에요. 그간 언니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언니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돌아올 생각 말고 어디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오늘의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기필코 너를 내 발밑에 꿀릴 것이다. 그러나 혜린은 콧방귀를 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화영은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개월 후 태왕태후는 병마에 시달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병문안을 위해 침소를 찾자 태왕태후는 쇠약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 제 조카 혜린을 황후로 맞아주시옵소서. 그녀는 지혜와 품격을 모두 갖추었으니 폐하를 보필하고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태왕태후의 유언에 따라 혜린은 화려한 의식 속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폐하, 이제부터는 폐하의 노고에 손색이 없는 황후가 되어 나라를 위해 폐하를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황후, 앞으로 그대가 가진 지혜로 나를 잘 보필해주길 바라오. 그 후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혜린 황후는 궁궐을 지키고 내정을 돌보며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폐하께서 안이 계셔도 궁의 질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 부디 옥체 보전하시옵소서. 궁궐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폐하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 나라가 더 강해져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혜린 황후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황후, 그대 덕분에 나는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소. 그대는 단순히 나의 황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이끄는 동지이요. 폐하, 저는 나라와 폐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화영이 남아 있었지요. 왕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화영은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어 감사하옵니다. 화영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 내 곁에서 편히 지내거라. 혜린 황후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심한 질투를 느꼈지만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다시 궁에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무례하지 않게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오. 무례하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고? 내가 그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소? 언니, 나는 이 나라의 황후가 되었소. 앞으로는 예를 갖추어 말해야 할 것이오. 화영이 후궁으로 복귀한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왕의 관심이 점차 화영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화영은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황후 해린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전쟁터로 나간 틈을 이용해 화영은 해린을 몰아낼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시녀에게 해린의 서체를 모방해 가짜 서신을 쓰게 했지요.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린 황후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시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이 서신을 전쟁터에 있는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은 해린을 깊이 신뢰했지만 서신의 내용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황후가 정말 이런 일을 꾸밀 리가 없을 텐데. 허나 서신의 내용이 이토록 분명하니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왕은 전쟁 도중 아무런 연락도 없이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왕을 보고 해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리 급히 오셨나이까? 몰라서 묻는 것이요. 그대는 내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 서신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대가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냐? 폐하. 이 서신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꾸민 계략이옵니다. 그러나 왕은 해린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고 신하들 역시 서신의 내용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황후마마께서 부인하신다 해도 서신이 존재하는 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옵니다.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매수해 추가 증거를 조작했고 해린의 방에 외부 세력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금품을 몰래 두었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외부 사람들과 은밀히 만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폐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사옵니다. 모든 상황이 해린을 겨누게 되자 왕은 결국 그녀의 황후 직위를 박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후, 내가 그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오. 허나 이 상황에서 그대를 계속 황후로 두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오. 그대는 황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폐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한쪽에서 화영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와 함께 해린의 고통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폐하, 제가 감히 아뢰온데 황후마마께서 정말 무고하시다면 이토록 처절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겠사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사실을 숨기려 하시는지요? 폐하께서 전쟁터에 가셨을 때 황후의 통치 능력은 야심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뛰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옵니다. 화영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하여 왕의 신뢰를 더욱 흔들었고 결국 해린은 황후의 관을 내려놓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영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화영은 권력의 정점에서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왕이 국경 분쟁으로 자주 궁을 비우자 그녀의 뒤틀린 욕망은 더욱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가장 믿음직한 환관으로 평가받던 강민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후마마, 폐하께서 안이 계시니 정사를 돌보시느라 힘드시지요. 오늘은 특별히 지시하실 것이 없으니 푹 쉬셔도 될 듯하옵니다. 강민아, 너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내 곁에 있어 아주 든든하구나. 어느 날 밤, 화영은 술상 앞에 강민을 불렀습니다. 이 궁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인 것 같구나. 소인은 마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나를 지키겠다고 했지? 그럼 내 이 외로움까지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마마. 소인,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겠나이다. 그럼 이리 와 어깨를 주물러 보거라. 아이고, 시원하구나. 너도 사내라고 내 손길에 온몸이 찌릿찌릿하구나. 너도 여인의 몸을 만지니 무슨 반응이 오느냐? 마마, 소인 같은 환관이 무슨 반응을 느끼겠사옵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잡구나.
화영은 강민의 바지 속으로 손을 쑥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강민의 그것은 부풀대로 부풀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궁궐내에서 금기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궁궐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신하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지요. 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왕은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몰래 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왕은 황후의 침전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황후의 자지러지는 교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목격한 장면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후 화영과 환관 강민이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몸을 맞대고 뒹굴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냐? 함부로 방문을 여는 자가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더냐? 문 쪽을 쳐다본 화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시루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기어와 왕의 도포자락을 잡았지만 왕은 싸늘하게 뿌리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폐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 어디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단 말이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썩 물러가라. 화영은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딴 궁 밖으로 쫓겨났고 강민은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화영의 계략이 모두 드러난 후 궁궐 내에서는 혜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황후의 자리가 비었사옵니다. 과거 훌륭히 궁을 다스리셨던 혜린 마마를 다시 복위시키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혜린 황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 오히려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다시 그녀를 황후의 자리에 복위시켜 내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구나. 왕은 혜린의 복위를 명했습니다. 황후, 그대에게 다시 황후의 자리를 돌려주게 되어 기쁘오. 모든 일은 내가 저지른 실수였소. 그대를 의심하고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폐하, 제가 겪은 고통은 모두 지나간 일이옵니다. 다시 폐하를 모시게 되어 기쁘옵니다. 이제 폐하를 보필하는데 더욱 신중히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렇게 황후로 다시 복귀한 혜린은 왕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다시 궁궐의 질서를 되찾아 나갔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진실과 지혜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 깊고 고요한 산중, 맑은 공기와 새소리만이 가득한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화영이 속세를 등진 채 홀로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궁궐에서 쫓겨난 지 어언 4년, 큰 스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그녀의 병세는 마침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병마에 가려져 있던 화영의 눈부신 미색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도 갈 곳 하나 마땅치 않았던 화영은 무료한 암자 생활에 점차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병마와 함께 억눌려왔던 만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누구를 유혹해볼까? 그녀는 산사에서 불공을 들이는 스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의 눈에 앳되고 기골이 장대한 젊은 스님,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승복 속에 감춰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화영의 잠자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도현을 목표로 정한 화영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만 지내시면 너무 적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외로워 이 마음을 함께 나눌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님이라면 저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스님, 저와 차 한잔 하시겠어요? 화영은 도현에게 다가가며 은밀하고도 야릇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한껏 꽃단장을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행 중인 스님들마저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화영의 미모에 아직 불심이 깊지 않았던 젊은 스님 도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승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둥글레차가 향이 진하고 구수하니 좋을 겁니다. 스님과 이리 차를 마시니 외로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음만 채워진다고 이 외로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화영은 요염한 눈빛과 콧소리를 섞어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골적인 유혹에 도현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기회는 바로 이때다 싶었던 화영은 지체 없이 도현의 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빈 불당만 보이면 타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갈망을 채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미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화영의 어머니가 딸을 보기 위해 암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불당 안에서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지요. 쟤 버릇게 못 준다더니. 쯧쯧, 불공 들이는 스님까지 꼬여내는구나. 그 광경을 본 화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불당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영은 그토록 욕정을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화영이 궁에서 쫓겨나 암자에서 병을 치료하게 된 데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끊임없는 침공과 내부 무신 정권의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태왕태후는 왕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자신의 두 조카를 왕의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지요. 두 조카는 바로 화영과 그녀의 이복동생 혜린이었습니다. 큰 조카 화영은 칠흑 같은 긴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백옥 같은 피부를 지녀 누구든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짧았으며 남색을 밝히는 성향으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 이복동생 혜리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품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몸가짐과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후궁이 되기 전부터 두 자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태왕태후가 마련한 예법 수업에서였지요. 혜린아,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똑똑한 척해봤자 그 얼굴로는 왕의 눈길 한 번 닿기 힘들게라. 생긴 것이 부족하면 꾸미기라도 해야지. 뭘 믿고 그리 태평한 것이냐? 얼굴이 이 정도는 되어야 사내들의 시선이 머무는 법이란다. 화영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한순간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으로 그 마음을 붙잡으실 건가요? 왕 앞에서 언니가 틀린 한자라도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 잘난 척해도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건 내가 될 테니 두고 보거라. 내 지식이 그리 대단하다면 왕 앞에서 실컷 뽐내보려무나. 허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느냐. 태왕태후 마마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저를 먼저 후궁으로 들이려 하셨던 걸 모르셨습니까? 언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지요. 이렇듯 후궁이 되기도 전에 두 자매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궁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의 행보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화영의 미모는 이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는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왕 앞에서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요. 폐하, 오늘도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사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옵소서. 소인이 어깨를 주물러 드릴 것이니 편안히 계시어요. 아, 시원하구나. 너의 손길이 닿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구나. 내 손길이 천국이로다. 폐하, 어찌 손길만 천국이겠사옵니까? 어찌 손길만이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맛도 느껴보시지요. 왕은 화영의 요염한 행동에 숨이 멎을 듯한 가슴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듯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화영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혜린을 볼 때마다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아, 책이나 읽으며 고상한 척한다고 왕께서 너를 찾을 거라 생각했느냐? 사내란 말이라 편히 쉴 수 있는 여인의 품이 더 중요한 법이지. 왕께서 좋아하시는 건 책 속의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느껴지는 향긋한 분내와 짜릿한 몸짓이란다. 호호호. 혜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처소에 단 한 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붉은 반점이 돋아났으며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왕이 그녀의 처소를 방문하려 하자 화영은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폐하. 소인이 몹쓸 병에 걸려 폐하를 외실 수 없사옵니다. 이 병이 폐하께 옮을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폐하의 옥체가 우선이오니 부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화영아, 네가 병이 났다면 내가 곁에서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소인으로 인하여 폐하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부디 소인의 병이 나으면 찾아뵐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왕은 결국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발길을 돌려 혜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내 언니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하니 네가 가서 돌봐주어라. 혜린은 왕의 방문에 기뻐했으나 그 이유가 언니를 돌보라는 부탁임을 알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스를 순 없었지요. 폐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화영의 처소에 도착한 혜린은 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잖아요. 혜린,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특히 폐하께는 이 병이 알려지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부탁이다. 혜린아. 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태왕태후를 찾아갔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 언니의 병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고 각혈까지 하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왕태후는 크게 경노하여 당장 화영을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화영아, 너는 왕의 후궁으로서 폐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자이거늘 어디서 병을 속이고 폐하를 위태롭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느냐? 태왕태후 마마, 이는 잠시 지나갈 병일 뿐이옵니다. 제가 잘 회복하겠사오니 부디 폐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갈 병이라니 어찌 감히 거짓을 입에 올리는가? 내 병으로 폐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궁을 떠나도록 하여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태왕태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화영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를 이리 내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폐하, 어이의 손길로 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시옵니까? 이 병이 폐하께 옮기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이 결정을 따르시옵소서. 왕은 고심 끝에 태왕태후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화영은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고야 말 것이다. 두고 보라지. 궁을 떠나는 화영을 혜린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